장례식을 막 마친 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관을 제 손으로 덮었는데 제 눈앞에 그 아이가 현관에 서 있었죠. 젖은 외투, 흙 묻은 구두, 그리고 분명히 들린 한마디였어요. 엄마, 나 집에 왔어. 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닫았고요. 저는 숨을 고르듯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사람 선우 맞아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 내 자식 아니다.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이상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눈은 닮았지만 그 속에 있는 건 선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 한 남자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도 선우와 같은 부대였습니다. 얼굴이 똑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바뀌었단 말씀이세요? 여러분이라면 돌아온 아들의 말을 믿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죠. 어떤 일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지. 어두운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자 처마 밑 풍경이 땡그랑 울렸어요. 장례를 치른 집의 밤은 늘 조용해야 했겠죠. 그런데 정숙의 가슴속에는 며칠째 쌓인 무언가가 소리 없이 끓고 있었어요. 대청마루 한쪽 상 위에는 국화 한 송이가 아직 남아 있었죠.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치우자고 말하지 않았고요. 아들의 영정은 마루 끝에 세워져 있었고 촛불은 꺼졌는데도 향 냄새는 남아 있었어요. 형도는 상복을 벗고 회색 스웨터 위에 검은 조끼를 걸친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직 술기가 남아 있었죠. 그 옆에서 선영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있었어요. 정숙은 말없이 부엌에서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손놀림이 멈춘 건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톡! 정숙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바람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또 톡톡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왔나? 올 사람 없어. 다 갔어. 그런데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더 뚜렷했어요. 또 형도는 비틀 일어나 마루를 지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오래되어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문을 여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일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달빛이 현관 바닥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 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죠. 축축하게 젖은 외투. 목에 군번줄이 매달려 희미하게 빛났고 표정은 얼어붙은 듯 공허했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형도는 말이 막혔습니다. 눈도 입도 온몸도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고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것이 아들인지 환영인지 죽은 자인지요. 엄마는 안에 계시죠? 엄마한테 저 좀 보여주세요. 그때 정숙은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문 쪽을 향해 앉아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한 발, 두 발, 정숙은 말없이 아주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지 않았어요. 아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죠. 그 얼굴을 보고 고개를 천천히 돌린 뒤 등만 보인 채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바람은 다시 풍경을 흔들었어요. 그 아래 형도는 아직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지 못한 채였죠. 오직 죽은 자의 이름을 입속으로 조용히 되뇌이고 있었어요. 선우야? 집안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멎었고 처마 끝 바람 정도 숨을 죽였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정숙의 귀엔 며느리의 울음이 아직 빙글빙글 맴도는 듯했어요. 아들, 돌아온 아들. 선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젖은 외투를 벗어 걸어두고 양말만 신은 채 말없이 서 있었지요. 정숙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어요. 눈이 닿는 그 순간 자신이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 얼굴을 보는 즉시 가슴이 먼저 쏟아 말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눈물도 심장 소리도 전부 잠겨버린 것처럼요. 정수가 선우야. 돌아왔다. 여보, 애 얼굴 좀 봐봐. 멀쩡하잖아. 저 눈, 저 코, 우리 선우 맞잖아. 그제야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우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지요. 눈이 마주친 시간은 딱 1초였어요. 그리고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선우 아니야. 모든 몸짓이 멈췄습니다. 숨소리마저 또각 소리처럼 들릴 만큼요. 뭐라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에요. 제 남편 맞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손등에 점도 있고. 손등의 점은 누구한테도 있어. 진짜 우리 선우라면 지금처럼 서 있지 않아. 먼저 엄마 품에 와서 울었겠지. 그 애는 그랬던 아이야. 엄마, 부르지 마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형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선영은 선우의 팔을 더 바짝 끌어안았지요.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기이한 밤이었지요. 죽은 자가 돌아왔고 그를 모두가 반겼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아이의 엄마만은 등을 돌렸어요. 밤 2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따뜻하던 차는 식었고 손끝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눈만은 꺼지지 않은 촛불처럼 홀로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발소리를 죽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선우가 자는 방 앞에 멈춰 섰지요. 문은 닫혀 있었고 아내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문틈을 타고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가지런한 호흡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또렷한 기척이지요.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그 소리가 도무지 읽지 않는 거예요. 정숙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지요.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채 숨을 누르며 낮게 속삭였어요. 그날 밤 네가 12살이던 날 할아버지 제사 끝나고 내 방에 와서 뭐라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나도 장손이야? 나도 지켜야 해? 그 말을 했던 애는 네 눈빛이 아니야. 문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몇 초를 더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지요. 방으로 가지 않고 대청마루로 걸어나갑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다시 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대청에 앉았습니다. 겨울밤 바람이 치맛자락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그 어떤 찬 기운보다 지금 가슴속이 더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지요. 심장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낳은 아이라면 벌써 가슴이 울었을 텐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은 엄마는 그날 밤 가장 깊은 슬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숨도 못 이루고 부엌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어요. 밤새 얼었던 물이 아침 햇살에 녹자 마당 끝 항아리 뚜껑이 뚝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형도는 방에서 외투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선우는 마루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전날 입었던 군 점퍼를 그대로 걸친 채였죠. 읍내 가자. 파출소. 지문 찍어보자. 정숙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그녀를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꼭 짜서 수북이 쌓인 그릇 위에 조심스레 덮어두었죠. 읍내 파출소는 평소와 달리 고요했습니다. 주민등록 창구 옆 책상 위 작은 지문 인식기가 외롭게 놓여 있었어요. 지문부터 찍어봅시다. 요즘은 다 기록 남아 있어요. 형도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 위엔 김선우, 1991년 6월 5일생, 화산면 매월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경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선우의 오른손 검지를 기계 위에 올렸습니다. 비빅. 화면이 한번 깜빡였고 이내 결과가 떠올랐어요. 김선우, 맞네요. 전산 등록 그대로입니다. 91년생, 병무청 기록도 있고요. 그러면 죽은 건 뭐요? 그럼 그날 우리가 묻은 건 누굽니까? 이상하네요. 군 기록엔 사망 처리되어 있어요. 2014년 12월 27일, 사인은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 그런데 여기 주민번호는 살아있어요. 젊은 순경이 옆에서 프린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종이 한 장이 서걱거리며 뽑혀 나왔죠. 지문 이미지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고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병무청 등록 지문과 100% 일치. 형도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종이 끝을 붙든 채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얘가 맞는 겁니까? 문서상으론 그렇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날 오후 소문은 마을 전체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선우가 돌아왔다 카더라 하고 수근거렸고요. 다른 이는 장례까지 치렀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드라마가 따로 없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래도 그 집안 큰일 났다. 죽은 놈이 돌아오면 안 좋단디 하고
고개를 저었죠. 귀신이 지문 나올 리 없지. 나라에서 실험한 거 아니야? 같은 말도 떠돌았고요. 어쩌면 쌍둥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찝찝혀라는 툭 내뱉는 소리도 있었어요. 경로당이든 버스 정류장이든 면사무소 앞이든 어디를 가든 김선우 이야기가 먼저였죠. 장례식에 왔던 몇몇은 맞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다고 맞장구를 쳤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왜 저 집은 조용하냐며 못마땅해 했어요. 문중 어른 몇은 형도를 불러 살아온 게 기쁜 일이지, 그래도 소란은 피우지 마라 고 낮게 일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선우는 마당에서 혼자 호미질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뒷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지요. 그러나 눈길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비치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대하듯 멀찍이 선선히 그려져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정숙은 조용히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어요. 선우는 그곳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하고 있니? 12살 때 내 할아버지 제사 끝나고 내 방에 와서 무슨 말 했는지. 선우는 돌아보며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에 작은 긴장이 번졌어요. 그건 그땐 너무 어렸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정숙의 눈빛이 스치는 듯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늘고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런데 네가 아니란 건 내 몸이 먼저 알아.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은 얼음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슬픔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였지요. 믿고 싶지 않기에 더 세게 부정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은 지문보다도 서류보다도 더 먼저 진실을 알아챘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뒤적이며 연락처 목록을 훑었습니다. 화면에 시카고 고모라는 이름이 떠올랐지요. 손가락이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서너 번 울려 퍼질 즈음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시차 탓인지 고모의 방은 어둑어둑했는데요. 형숙은 벌써 얼굴에 긴장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바꾸어 거실 끝을 비춰주었습니다. 거기에 선우가 앉아 있었지요. 선우는 머뭇거리다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눈이 동그래지더니 곧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을 틀어막은 채 겨우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누님, 시간 괜찮으세요? 미국은 새벽이라. 어차피 못 자. 오늘은 이상하게 눈이 안 붙더라. 고모, 저예요. 형도야, 얘 선우 아니야. 얼굴은 똑같은데 눈이 달라. 저건 내가 알던 선우 눈이 아니야.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형도는 뭐래? 그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해? 보려고 하질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형도한테 전해줘. 장례식 이틀 전 내가 전화했을 때 기억나지? 내 꿈에 선우가 나왔었어. 눈도 안 뜨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걷더라. 그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애란 말이야.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애는 우리 선우 아니야. 영상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내려놓자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틀에 기대선 형도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누나랑 통화한 거야? 예. 뭐라고 하디? 정숙도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묵직한 서류 묶음을 꺼내 펼쳤어요. 군에서 내려왔다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인, 발인 날짜와 시각, 조문 기록까지. 도장은 또렷했고 잉크 자국은 흐림이 없었지요. 이거 진짜겠지? 당신은 저의 관뚜껑 열어본 적 있어요? 열지 말라고 했어. 그쪽 군인애가 심약한 가족에겐 권하지 않는다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혹시 진짜 바꿔치기 된 건 아닐까? 아예 다른 애를. 그러면 우린 누굴 묻은 걸까요? 형도는 말없이 서류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위엔 공식과 책임과 제도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정작 담겨 있는 건
누군가를 믿으라는 명령뿐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곧 가라앉았어요. 조용한 밤입니다. 진실의 한 조각이 아주 천천히 금을 내기 시작했죠. 정숙이 방 안에서 조용히 문을 닫자 형도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냉장고 소리만 울렸어요. 탁자 위엔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접힌 사망진단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형도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이전 통화 목록을 열어봤죠. 통화 목록엔 땡땡사단 행정보급관 김중희 이름이 보였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부재 중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만 반복되더군요. 안 받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구먼. 잠시 망설이다가 조문대 명함을 주고 간 예비역 청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승재 하사 예비역이지요. 5번 벨이 울리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예, 아버님. 무슨 일로? 선우 말이야.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텐 말해줘야지. 우리 애 죽은 걸로 왔는데 지금 살아있다니까. 상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주변을 살피는 듯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숨소리가 느껴졌지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부대 사건 하나 있었어요. 2주 전쯤에 병사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수색도 안 하고 아무 공지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실종인데 수색을 안 했다고? 네, 저희 때만 해도 군인이 사라지면 난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정식 보고도 안 되고 간부들끼리만 덮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 실종된 애 이름 혹시 기억하나? 그건 못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쪽 위에서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형도는 고맙다는 말도 채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만약 선우가 죽지 않았다면 그 관 속엔 누가 있었던 건가요? 실종된 병사는 혹시 그런 상상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형도는 문중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회관 마루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던 윤만식이 그를 맞았지요. 육군 소장 출신이라 마을 어른으로 통했고 문중의 재산과 대소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님, 실은 여쭐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앉게. 선우 말입니다. 지금 살아 돌아왔지만 마누라는 그 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누님도 보더니 눈이 다르다고 하고 저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윤만식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형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고 싶은가? 혹시 장례 당시 군이 뭔가를 숨겼다면 진단서, 관, 그 안에 든 그게 우리 애가 아니었다면요. 그걸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놈이든 산 놈이든 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그럼 됐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날 우리가 묻은 그 아이는 누굽니까? 그 부모는 또 뭘 겪고 있는 겁니까? 형도야, 지금부터는 지키는 게 사는 거야. 괜히 건드리다 문중까지 시끄러워질 일 만들지 마. 군대에서 덮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형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모아 짧게 인사하고 회관을 나섰지요.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낯선 국방부 전자 민원창구에 접속했지요. 서툰 손가락이었지만 하나씩 항목을 채워갔습니다. 청구일란에 김형도라고 적었습니다. 청구 내용엔 김선우 병장의 군 복무 전 과정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사망 당일의 사고 경위 보고서도 넣었지요. 당시 부대 내 수색 지시와 수색 일지, 관련 결재 문서와 내부 대응 회의록까지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으로서 묻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의 거짓을 믿고 있는 건지. 형도는 마우스 커서를 제출 버튼 위에 멈춰 세웠습니다. 숨을 고르고 이내 확신이 어려운 눈빛으로 클릭했지요. 화면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10일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형도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덮어둘 일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조용히 한 채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작 위엔 흙먼지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고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어디로 나가시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간방에선 며느리 지윤이 아이 밥을 먹이고 있었고요. 마당은 숨을 죽인 듯 참말로 고요했죠.
그때 마을 어귀에 있는 동네 어르신들 쉼터였어요. 여러 어르신이 둘러앉아 장기야를 밀고 있었지만요. 눈길은 판이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선우가 살아 돌아왔다면서? 나도 들었어. 정수희 집 장남, 장례까지 했는데 멀쩡히 집에 있다잖아. 그거 괜찮은 건가? 옛날에도 죽은 놈이 돌아오면 그 집안은 죄다 망했어. 허름한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앉아있던 한 어른이 장기야를 툭 내려놨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는 법이 없지. 돌아왔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 집 명당에 묻었다며. 그 기운이 뒤틀린 거라니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속닥속닥 말을 섞다가요. 슬며시 바깥을 훑어봤습니다. 위서른들이 입 다물라 했다는 말이 벌써 돌고 있었는데도요. 사람들 입은 좀처럼 다치지 않았죠. 바로 그 무렵 읍내장터였어요. 지우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채소 가게 앞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었죠. 바구니 든 아주머니 두 분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봐. 그 집 며느리래. 선우, 그 장례 치렀던 그 집. 아이고, 근데 멀쩡하네. 관까지 봤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지우는 짚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영문을 몰라 고개만 갸웃했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봤지만요. 두 여인은 벌써 등을 보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상추를 내려놓고 아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요. 꾹 눌러 삼키고 장도 못 본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그머니 닫았고요. 얼굴을 베개에 묻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오후가 되어 선우는 마을 뒷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몇이 마주 왔었고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선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좀비다. 야, 저 사람 죽은 사람이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장례식장 다녀왔다고. 근데 살아있다잖아. 진짜 좀비다. 아이들 무리는 깨아르르 웃으며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선우는 발을 못 대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달싹달싹 뭔가 말해보려 했지만요. 목에서 소리가 빠져나오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그는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지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푹 숙였고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은 숨이 새어나왔고요. 그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요. 지윤도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아이만 대충 밥을 뜨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형도는 말없이 담배만 태웠고요. 선우는 거실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집안엔 정숙의 발자국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녀는 거실을 스쳐 지나가며 선우 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죠. 그 찰나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엔 아무도 없었어요. 나 진짜 살아있는 걸까? 바깥에서 불어든 바람이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고요. 선우의 목소리는 그 소리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날 밤 형도는 안방에서 말없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계셨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지금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오. 체면은 우리가 뭘 숨길 때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뭘 숨기고 있어?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가 말끝을 삼키듯 다시 감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고요가 곧 대답이었죠. 지금 이 동네의 눈길은요. 누가 누구인지보다 뭐가 틀렸느냐를 먼저 캐묻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부엌 쪽에서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반사적으로 눈을 떴고요. 형도도 놀라서 문을 열고 뛰어나왔어요. 마당 한켠에서 장독대 3개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죠. 깨진 도기 조각이 흙바닥에 사방으로 튀어 올라와 있었고요. 붉은 고추장과 된장이 흘러내려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형도는 숨을 삼키며 장독대를 훑어보았어요. 정숙은 말없이 도기 조각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가 정화수를 떠왔습니다. 장독터 앞에 물그릇을 내려놓았고요. 표정도 말도 없이 두 손을 모았어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축축하게 느껴지네요. 도둑인가?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조용히 움직였지요. 일찍부터 왜 오셨나요? 아직 우리 못 보낸 거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옆집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 숨가쁨이 마당에 먼저 들어섰죠. 형두 씨, 그 집 송아지 죽었대요. 밤사이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눈도 안 감은 채로 말이에요.
뭐라고요? 정숙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물그릇 위로 향 하나를 꾹 눌러 꽂았어요. 연기가 가늘게 올라와 장독토 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늘이 사무제라 그런가 보네요. 오전 내내 마을에는 말이 돌았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장기를 덮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고요. 시장통에선 물건값보다 수군거림이 더 분주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꼬리를 물었지요. 관 속에 들어갔던 애가 집에 앉아 있다잖아. 귀신이 산 사람 얼굴을 빌려온 거지 뭐. 오늘 사무제래. 제삿날인데 죽은 놈이 앉아 있다. 그럼 그 집 망해. 낮 12시쯤 문중 어른 세 분이 회관 대신 형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부터가 서둘렀고요. 마루에 앉자마자 눈치부터 살폈습니다. 형도야, 이번 사무제 그냥 넘어가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기운이 나쁜 날에 제사를 올리면 안 묻힌 영이 덮친다고. 정숙이 말려. 너무 고집부리다 큰일 날라. 형도는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자꾸만 짧아졌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무서워서 제사를 피하면 우리 안의 도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 건 좋은 날 받아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나. 죽은 자가 원하는 날은 산자가 정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어른들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루 기둥에 기대던 손을 떼고 발길을 돌렸어요. 현관에 놓인 신발들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은 간결했지만 손이 고와서 더 단정해 보였어요. 정숙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지훈과 함께 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도는 조용히 술잔을 올렸고요. 마당의 어둠이 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지요. 선우는 방 안에 있었어요. 정숙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문틈 사이로 제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자신의 사무제였으니까요. 죽은 몸으로 살아있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목을 때를 타고 천천히 흔들렸어요. 제사를 마치고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선우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선우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요.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잇새로 끊긴 숨 사이로 알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지요. 그 애, 그날 거기 있었어. 계속 보고 있었어. 지훈은 얼음물을 가져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형도는 선풍기를 켜서 열을 식히려 했고요. 하지만 선우의 몸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발끝에서 어깨까지 힘줄이 팽팽해졌지요. 정숙은 선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을 감고 낮은 숨으로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기도 같고 호소 같았습니다.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데려가려거든 그날 묻힌 아이에게 물으세요. 내 자식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또 모였습니다. 경로당에 모여 눈짓을 주고받았고요. 슈퍼계산대 앞에서는 카트가 멈췄습니다. 정자 아래에는 바람 대신 말소리가 맴돌았지요. 사무제를 죽은 놈이 본 탓이라지. 그 집은 이제 끝났어. 귀신이 발을 뻗었대. 그 애, 그거 선우 아니야.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어. 집 앞 골목에는 아이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대문 앞에 조그만 돌을 올려놓고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달아났지요. 그 장난이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대문이 덜컥거릴 때마다 집안 공기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자 형도는 마당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허공에서 풀렸죠. 바람 한 점 없고 별도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정막이 더 두껍게 깔렸어요. 죽은 놈이 산놈 행세를 하니 산놈들은 다들 미쳐가네. 그 말은 바람도 못 만나고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선우가 짧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정숙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진짜 네가 맞는 거니? 낡은 그랜저 한 대가 마을 어귀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그 차가 해남 읍내 사람 것이라 착각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마을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은 그의 차림은 이 동네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죠. 지게를 지고 논길에서 돌아오던 노인이 그를 붙잡았어요. 누구 찾으러 오셨어? 예, 김선우라는 청년이 여기 사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도의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형도의 마당이었습니다. 형도는 마당을 쓸던 손을 멈추고 외지인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정갈하게 면도한 턱에 빳빳한 셔츠깃, 그리고 막지 않은 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누구신지? 박정률은 고개를 숙이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박정률입니다. 제 아들이 선우 씨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혹시 잠깐만 선우 씨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형도는 순간 경계했죠. 하지만 상대가 무엇을 감추려는 기색 없이 간절한 눈빛을 보내오자 천천히 뒤돌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선우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박정률은 그를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치듯 주춤했습니다. 선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그 말을 끊고 박정률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를 꺼냈어요. 이 아이 우리 수연이랑 똑같습니다. 눈꼬리, 웃을 때 입꼬리, 턱선까지. 우리 집안 남자들은 전부 오른쪽 눈두덩이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도 있어요. 그는 선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손끝으로 눈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로 작은 검은 점이 찍혀 있었죠. 같은 생활관이었습니다. 전 그저 군에서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왜 선우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말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형도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선우는 손끝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수연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박정률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닙니다. 기억이 아니라 몸이 먼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였죠. 안채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고 정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선우와 박정률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박정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과 너무 닮아서 불쑥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놓인 선우의 신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알아봅니다. 박정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선우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어요. 숨소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잠들 때 이불을 여미는 습관도 달라요. 전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박정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평생 억눌러왔던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실종이라고 했습니다. 지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DNA도 불일치라면서 그냥 조용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형도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지문이 안 나왔다고요? 예, 관도 없이 시신 확인도 없이 행방불명입니다. 전 그냥 아들을 땅에 묻지도 못하고 3년째 집에서 제사상도 못 차립니다. 정숙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는 선우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중 누군가는 누군가의 아이를 대신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률은 돌아가기 전 선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왼쪽 손목에 상처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선우는 놀란 듯 왼손을 들어 올렸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거기 선명하진 않지만 옅은 베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숙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수연이가 어릴 적 유리창에 손을 베인 자국입니다. 봉합을 못 받아서 흉이 남았죠.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정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두 아이 중 한 명을 묻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정숙은 형도에게 말을 건넸어요. 우린 누구를 묻은 걸까요? 형숙이 집 안으로 들어선 것은 늦은 저녁이었어요. 미국에서 막 도착한 듯 손에는 공항 면세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바지 밑단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형도는 거실에 있다가 누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나, 몸은 좀 괜찮고? 괜찮다. 도착하자마자 네 집부터 왔어. 그 애가 선우 맞냐? 형도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진 듯 말이 쉽게 붙지 않았죠. 사람들은 맞다고 하고 정숙이는 아니라고 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부엌 넘어 안방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밤은 조용했어요. 방 안에선 선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정숙은 주방에 앉아 대야에 손빨래를 담근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물은 손끝에 미지근히 걸렸고 찰랑이는 소리만 작은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형숙은 조심스레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이나 말이 없었죠.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말 좀 해봐요. 그 아이, 우리 선우예요? 형숙은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한번 떨리더니 마침내 굳게 다물었던 말문이 풀렸습니다. 정수가, 내가 평생 숨긴 게 하나 있다.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정숙의 손이 물속에서 멎었어요. 대야의 물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조용히 가라앉았죠. 그 애, 선우, 쌍둥이였어. 너희가 입양하던 그날 실은 둘이었어. 정숙의 손끝이 물속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목으로 삼킨 공기가 아프게 내려갔죠. 뭐라고요? 형숙은 조심스럽게 말끝을 이어갔어요. 단단히 잠긴 기억의 문을 하나씩 열어젖히듯 천천히요. 넌 몰랐지. 그땐 형도가 군 복무 중이라 내가 절차 도왔잖아. 근데 입양기관에서 실수가 있었어. 원래 그 쌍둥이 형제가 각각 다른 가정으로 갔다가 한 아이가 파양돼서 다시 기관으로 돌아왔어. 그 아이를 우리가 데려온 거였지. 그럼 우리가 데려온 선우는 처음 본 아기랑 다른 아기였단 말이에요? 혈육은 같아, 쌍둥이니까. 근데 기관에서는 한 명만 서류에 올렸고 다른 하나는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되돌려진 거였어. 거실에서 형도는 물 한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이 탁자에 동그랗게 번졌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었던 선우도 지금 돌아온 이 애도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 그래서 그때 기관에서 서류상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했지. 기록은 폐기되고 아이 하나만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걸로 남았어. 정숙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수십 년을 자식이라 믿고 품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리니 눈앞이 뿌옇게 가려졌죠. 그 아이가 울 땐 내 가슴도 아팠어요. 근데 왜 그날 관 뚜껑을 못 열겠더라고요. 내 아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 순간 스치듯 들었어요. 형도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가 허공을 더듬듯 펼쳤어요. 말끝이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묻은 게 선우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키운 애가 형이었단 말인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방 안 선우의 문을 오래 바라봤죠.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컹했으니까요. 진실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두 아이 중 하나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단 거야. 그날 밤 정숙은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선우의 숨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든 간에 이제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정답을 알기 전까진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 없을 테니까요. 형도는 우편함에서 국방부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색 봉투 위에 찍힌 대외비 도장이 눈에 확 들어왔고 봉인 테이프에는 열람자외 복사 금지라는 문구가 또렷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불쑥불쑥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편지 하나를 여는 일인데 왜 이토록 손이 떨리는 걸까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서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갈라 2장짜리 문서를 꺼냈지요. 활자가 잔뜩 빼곡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문서에는 고 김선우 일병이 국가안보기밀 임무에 협조한 특수요원으로 등록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훈련 중 사고로 신원은 보안 처리되고 사망으로 정리되었다고 했지요. 관련 병적 기록과 신분 정보는 비공개이며 이후 공개 여부는 해당 부처 판단에 따른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형도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줄을 따라 읽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지요. 이제는 종이로 남았을 뿐이었어요. 기억은 10년 전으로 훅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타고 이기철이 들어왔죠. 예비역 준장 출신 문중이사. 그의 한마디는 마을에서 율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철이 시키면 나무도 말라 죽는다 하고 그날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형도에게 내밀었습니다. 군에서 사람을 찾는다네. 병사 신분으로 협조할 아이. 선발되면 가족은 연금과 군 의료 혜택, 교육 지원도 붙어. 군에서 무슨 협조를 한다는 겁니까? 이기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람이 잠깐 멎은 듯 마당이 고요해졌지요.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자네 둘 아니었나? 하나는 나라 위해 보내고 하나는 집안 위해 남기게. 그때 형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봉투를 쓸어내렸지요. 그건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약속, 소위 안정이라는 서류였어요. 그날 밤 형도는 정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 문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아이 하나의 이름을 넘겼습니다. 그 이름은 김선우였어요. 어차피 서류상으로도 하나였기에 누구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둘 중 누가 김선우인지 오직 형도만 알고 있었지요. 현재로 돌아와 형도는 문서를 움켜쥔 채 정숙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숙은 작은 불 하나 켜고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늘 끝에 맺힌 빛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국방부에서 답장이 왔어. 뭐라는데요? 형도는 종이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2번 눈을 깜빡이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지요. 다 읽고 나서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아이를 군에 보낸 겁니까? 형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지요. 정숙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낮고 단단하게. 당신 자식 하나를 팔았어요? 그제야 형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선택이라 믿었던 결정이 지금은 뒷골이 시릴 만큼 무겁게 돌아왔지요. 나는 그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 둘 중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스며든 이해까지 겹겹이 얹혀 있었어요. 하나를 살리려고 둘 다 잃었네요. 그날 밤 형도는 마당에 나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냥 바라만 봤지요. 입술 사이로 나온 숨이 서늘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건지도 몰라. 집안은 고요했고 어둠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새 선우가 문틈 너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얼굴엔 들켜선 안 될 비밀을 알아버린 아이의 흔들림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기척이 밤 공기와 섞여 오래도록 남아있었어요. 형도는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와 병원에서 온 치과진료 기록을 나란히 펼쳤지요. 돋보기를 들어 하나씩 대조해봅니다. 왼쪽 위 송곳니, 선우의 진료 기록에는 자연치로 유지된 것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자 치아 엑스레이에는 티타늄 보철이 보였습니다. 불일치였습니다. 너무도 명백했지요. 형도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시신은 선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는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신처는 국방부 보훈처 민원과였습니다. 나는 김선우 일병의 부친입니다. 사망자로 이송된 시신의 치아 기록이 우리 아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유족 요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기록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검토는 기밀 사안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습니다. 사망 신고는 1월 9일인데 시신은 1월 7일에 운구됐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 역시 확인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필요시 변호사 동반하에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도는 책상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름을 지운 채 누군가의 관에 들어가 있었던 건 죽은 아이가 아니라 덮인 아이였다는 뜻이었지요. 거실 한켠 멍하니 앉아있던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나요. 군에 있었을 때 저랑 가장 친했던 동기 이수연이었어요. 이수연? 작고 말랐고 항상 손톱을 물어뜯던 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선가 또 들은 것 같았는데. 형도는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8장에서 집을 찾아왔던 외지인 박정률 씨의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묻었던 관 속의 아이는 바로 그 이수연일까요? 그날 밤 정숙은 선우의 방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선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방 안은 달빛에 희미하게 젖어 있었지요.
정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부는 따뜻했어요. 세상 모든 말보다 그 체온이 더 선명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 맞아.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과 안도,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엄마, 가끔 꿈을 꿔요.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억. 어떤 날은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져요. 정숙은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름은 잃어도 피는 못 속여. 네가 누구였든 간에 지금 살아있는 건 너야. 그리고 난 그걸 알아.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울기 시작하자 정숙은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끌어안았지요. 그 시각 형도는 안방 문을 닫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이의 이름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왜 관에 들어가야 했느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살아 돌아온 아이는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름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이름에 가려진 거대한 은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장이 선한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작고 해는 부드러웠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비닐 장바구니를 두 손에 나눠들고 산과 골목을 걷는 동안 수십 개의 눈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간판이 오래된 미용실 앞에선 노인 셋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힐끗 정숙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 아직도 그 애 데리고 사나?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뭘 믿고 끌어안고 있어? 군에서 준 돈 맛을 봤겠지. 가짜라도 돈이면 장손이지. 정숙은 그대로 지나쳤지만 손에 든 장바구니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조롱처럼 들렸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초등학생 몇 명이 대문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창문 틈으로 선우의 모습이 보이자 아이 중 하나가 소리쳤죠. 좀비다. 저승사자다. 도망쳐. 물린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선우는 창가에 서 있다가 조용히 커튼을 닫았어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두 무릎 사이에 묻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 회관 2층 문중방이었죠. 검은색 패딩 조끼를 걸친 문중 어른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자리에 앉은 이기철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건 하나요. 김형도 집안, 장손의 혈통이 불분명하다는 거, 문중 제사계보, 선산관리, 향사 대표권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방 안에 다른 어르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는데 살아 돌아왔고 지문이 맞다는데 어미는 아니라고 하지. 그런 집안이 어떻게 종가를 맡아? 이참에 깨끗이 정리해야 해요. 산소 자리도 다시 봅시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 섰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아무도 앉으라 하지 않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든 채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맞습니다. 웅성임이 잇따라 흘렀습니다. 이기철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며느리, 문중이 우습게 보여? 지금 이 일이 집안 망신이 아니라 문중 망신이란 걸 모르나?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울음처럼 보였지만 이내 웃음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챘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우릴 버린 건 선산이 아니라 당신들 체면이겠죠. 문중방이 싸늘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듯 절하고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문중은 김영도 가문을 공식적으로 제명한다고 발표했죠. 사단 열쇠 회수, 제사 담당 철회, 후손 계보 삭제까지 통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도는 마루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선우는 방문 안에서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반찬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장터에서 산 조기 2마리가 남아있었죠. 정숙은 천천히 그 비닐을 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사 안 해도 돼. 우린 산 사람이 먼저야. 그 말은 누군가에겐 버릇없게 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집에선 그 말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형도는 장작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
무언가를 꾹 참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앞에 앉은 선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엔 정숙과 며느리만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선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죠. 5번쯤 접혀있던 봉투는 가장자리가 다 닳아 있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군 서류구나 하고요. 형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한번 꾹 깨물고 말없이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는 2장이었죠. 첫 장은 인원 이중 등록 및 보안 전환 계획서였고요. 두 번째는 소속 무관 병력 개체 운용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선우 사망 보고 및 유가족 통보 일지였죠. 그리고 마지막엔 극비라고 빨간 도장이 찍힌 훈련 기록 요약이 놓여 있었어요. 형도는 글자를 읽어 내려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내 글씨체야.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 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10년 전 기밀 문건을 제출한 사람의 자필 서명이 있었죠. 그 이름은 김형도였어요. 선우의 아버지, 그 자신이었죠. 정숙이 고개를 돌려 형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안다는 듯 그저 고요히 바라볼 뿐이었죠. 선우는 그 시선 사이에 앉아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외로웠어요. 형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펴며 중얼거렸어요. 왜 너한테 이런 걸? 전 태어날 때부터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등본에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었고 처음부터 그림자처럼 훈련받았어요. 죽으면 보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용도였나 봐요. 형도는 등받이에 살짝 기대었다가 다시 바로 앉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붙은 듯 말끝이 자꾸 흩어졌죠. 그땐 우리가 살 길이 없었어. 불임 판정받고 너희 엄마는 매일 울고 그 사람은 나한테 선택이라며 둘 중 하나만 키우면 된다고. 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에 선우에게 다가가 가만히 그의 어깨를 껴안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몰랐다. 아가야. 그녀는 말끝을 흐리더니 선우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던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버려진 채 살아. 엄마가 널 그렇게 만든 줄도 모르고.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개만 살짝 떨군 채 정숙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어요. 누가 저한테 너는 이름이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을 꽉 쥐듯 부여잡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이름은 없어도 돼. 근데 넌 우리 집 피고 우리 집 사람이야. 그거 하나면 됐다. 형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걸린 종가의 족보만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형도는 양복 상의를 꺼내 입었어요. 겨울 먼지가 눅눅이 달라붙는 감촉이었지만 바지는 꼼꼼히 다려입고 검은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선우가 조용히 물었죠. 아버지, 어딜 가세요? 형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갈색 봉투를 잠시 들어보였어요. 군 문서였어요. 진실의 조각들이었죠. 해남 읍내에서 조금 더 들어간 논뚝길 끝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검은 벤츠가 서 있었고 깃발처럼 고요한 정적이 맴돌았어요. 그 집은 일만 이사의 집이었습니다. 군 장성 출신, 종가문 중의 실세였죠. 형도가 10년 전 모든 걸 맡겼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열려 있어. 들어와. 형도는 신발을 벗지 않고 곧장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대리석 바닥 고급 가죽 소파, 벽 한편엔 표창과 무공문장이 가득했죠. 일 많은 유리잔에 물을 따라 마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형도는 갈색 봉투를 여러 문서 뭉치를 일만 앞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무겁게 울렸지요. 이겁니다. 선우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 다 봤습니다. 일만은 천천히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서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죠.
그래, 내가 시킨 건 아니야. 위에서 내려온 거였지. 네가 계약했고 나라가 묻으랬고 우리는 그냥 덮은 거다. 당신은 사람을 팔았어요. 일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덕을 본 사람이야. 장손군 면제, 종가 보조금, 명절마다 지원금, 기억 안 나? 서류에 네 서명도 있어. 형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끝내들지 못했어요. 그는 무력하게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자식을 그렇게 넘기고도 가문 체면에 기대 살다니. 일만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돼? 아직 늦진 않았어. 조용히 묵고 살아. 소란 떨면 네 가족이 더 위험해질 거야. 형도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도는 말없이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정숙은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곧 KBS 사회부 제보센터 메일을 열었지요. 형도가 뒤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덮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정숙은 문서를 하나씩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제목은 군 신분 세탁 및 병사 실종 은폐 관련 내부 문서라고 적었어요. 수신처는 KBS 뉴스 제보 메일로 설정했습니다. 나라가 우리 아들을 없앴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 이름을 돌려줄 거예요. 이틀 뒤였습니다. 해질 무렵 외지에서 온 검은 대형 차량이 종가 앞에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깔끔한 외투 차림의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김선우 가족 되시죠? KBS 사회부 이소윤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정숙이 응접실로 기자를 들였습니다. 기자는 문서를 하나씩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유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 조직적으로 병사 이중 등록, 실종 은폐, 사망 조작, 이건 국가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질까요? 진실은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몫입니다. 그날 밤 뉴스가 시작되기 3분 전이었습니다. 형도와 정숙, 선우, 선영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낮추고 TV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KBS 단독 보도입니다. 군 복무 중 실종병 신분 조작 정황, 내부 문건 확보, 은폐된 진실. 그 아들의 이름을 찾아서 정숙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형도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무릎 위에 손을 올렸지요.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집에 머문 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정숙은 몇 번이나 잠에서 깼어요. 형도는 마당을 돌며 라이터불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숙이 문득 조용히 선우 방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각이 반듯했고요. 탁자 위에는 한 장의 편지와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죠. 선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탁자 앞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흰 편지 봉투엔 펜으로 단정히 적힌 글씨 하나가 보였죠. 엄마에게. 그녀는 봉투를 찢지 않고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속지에 적힌 글씨는 익숙했어요. 아이 숙제를 봐주며 수없이 마주했던 바로 그 손길이었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어릴 적부터 엄마 눈빛은 따뜻했어요. 말 안 해도 엄마는 늘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죠. 저는 그거면 됐어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어디서든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게요. 이름 없이 살아도 엄마 아들이라는 건 꼭 지킬게요. 편지는 마지막에 선우라고 끝맺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 낀 유리창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저앉았죠. 형도는 바깥에서 삽자루를 들고 마당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떼기도 전에 형도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챘어요. 그 애 없어. 형도는 삽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예전에도 누군가 떠났을 때처럼 집안 발자국을 지우고 문 앞을 확인하고 가방이 사라진 흔적을 더듬었죠. 그는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무릎을 꿇더니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목에서 쿡 하고 눌린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2번 보내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는 바닥을 한번 세게 내리쳤어요. 그 충격에 낮은 울음이 터졌고 뒷방에 있던 며느리는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남편 곁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무너진 성벽에 먼지를 털듯 손을 얹었죠. 그날 저녁 정숙은 선우의 방에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서랍 하나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꺼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아이가 남긴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지요. 형도는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켰지만 뉴스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귀는 오직 정숙이 훌쩍이는 소리만 붙잡고 있었죠. 이틀이 지나고서였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또 나갔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같은 애가 결국 떠났다고들 했고요. 아침마다 그 집 문을 열어두고 불을 지핀다는 말도 돌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아침이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쌀밥을 안치고 달걀지단을 부쳤어요. 선우가 좋아하던 밥상이었지요. 이름은 없어도 내 자식이지. 어딨든 엄마 밥 냄새는 기억할 거야. 창밖으로 겨울볕이 살며시 들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정돈된 선우의 방은 고요했어요. 그래도 그곳엔 아직 선우의 온기가 조용히 남아있었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이었습니다. 삼각대 뒤로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기자들 틈에는 방송사 마이크 대신 휴대폰으로 생중계하는 유튜버들도 섞여 있었죠. 기자석 앞 테이블에는 흰 배경을 두고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낯빛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단단했어요. 정숙이었습니다. 김선우의 어머니였죠. 그 옆에는 사회부 박예진 기자와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유가족 2명이 자리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마이크들이 천천히 그녀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정숙은 원고를 들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접 말하려는 듯 숨을 가다듬었죠. 제 아들은 군에 갔습니다. 나라에서 부르면 부모는 보내야 하니까요. 그게 국민된 도리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 과로사, 관은 다친 채 도착했습니다. 저는 관 뚜껑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아니다는 걸 알아버릴까봐 무서워서요. 셔터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공간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메모를 멈추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애가 돌아왔어요. 젖은 외투를 입고 대문 앞에 서서 엄마, 나 왔어.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죽은 애가 어떻게 돌아와? 귀신 봤대. 정신 나갔대. 정숙은 물컵을 들어올렸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잊으라 합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뒤쪽 기자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고 숨죽인 기침 소리만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 아들은 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군에서는 서류로, 컴퓨터로, 도장 하나로 사람 하나를 죽이더군요. 그 애의 이름도, 출생도, 기록도 다 지워졌습니다. 살아 있어도 그 애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지만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의 리듬만 느려졌고 여운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애의 엄마입니다. 그 아이가 울던 밤도 기억하고 감기 걸렸던 계절도 기억합니다. 그 애가 이불을 끌어안고 엄마라고 부르던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앤 겁니까? 기자석이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셔터 소리 하나 없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손이 조심스레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아드님이 맞다고 확신하시나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답했어요. 네, 그 아이 눈빛을 보면 압니다.
세상에 이름 잃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눈빛으로 알게 됐습니다. 국방부에선 관련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없앤 겁니다. 지운 건 나라입니다. 기억하는 건 엄마인 저뿐이죠. 유튜브와 SNS, 커뮤니티와 실시간 댓글이 한동안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서 울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저건 속이 다 시원했다. 나라에 자식 보낸 부모가 왜 저래야 하냐. 이 엄마는 진짜 용감하다. 응원한다. 다음 날 정숙이 집 마당에 앉아있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검은 외투를 걸친 채 햇볕이 드는 마당에서 그녀는 편지지 위에 무언가를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엄마였어요. 국가와 맞선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선우의 어머니 정숙이었죠. 그 이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월 마지막 주였어요. 광화문 기자회견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죠. 형도는 마당을 쓸다가 낡은 벽면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흰 A4 용지였고 테이프로 덧붙여진 손글씨가 보였죠.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당신이 부럽습니다. 형도는 그것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복판에 우두커니 섰지요. 집안 거실 TV에서는 익숙한 뉴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 복무 중 실종된 병사의 신원 조작 사건이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두부를 썰다 말고 칼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죠. 청원글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주 기자회견을 연 윤정숙 씨의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TV 화면엔 정숙의 기자회견 장면이 다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하던 목소리, 그녀가 마주하던 카메라였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화면 구석에는 청원 동의수 49만 7,288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형도에게 첫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은 박예진 기자였어요. 또 다른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생방, 다큐 제작진까지 줄줄이 이어졌지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에 며느리는 핸드폰을 잠시 꺼버렸어요. 우릴 궁금해하던 사람이 이토록 많았나?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가 억울했던 게 남일 같지 않았던 거지. 익명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시민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청원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지요. 이 엄마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엄마입니다. 다음 날 마을 경로당 분위기는 이전과 확 달라져 있었어요. 어르신들 틈에서 누군가 툭 내뱉듯 말했죠. 그 집도 참 기막히게 당했더만 귀신이라더니 정부가 더 귀신이더라. 어메 그 여자 말 잘하더만. 마이크 앞에서 눈 하나 안 깜짝하고 진짜 엄마다. 엄마. 경로당 안엔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 화면엔 군 내부 문건, 조작 정황 포착이라는 자막이 떴지요. 정숙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단 하나, 박예진 기자가 조용히 들고 온 메모지 한 장만 보며 입을 뗐어요. 이건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방송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예진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기자지만 이번엔 그냥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결국 3일 만에 동의수 50만을 돌파했어요. 그날 보털 메인에는 이렇게 떠 있었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국가는 그를 없애려 했다. 국민청원 화재의 사건. 밤이 깊어가자 정숙은 마당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게 한풀이란 거구나. 형도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은 건 걔가 돌아오는 것뿐이야. 정숙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한참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엔 눈물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만이 남아있었어요. 서울 양재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하얀 봉투가 회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졌어요. 국방부 관계자와 유가족 대표, 군 법무관, 국회의원실 보좌관까지 모인 비공개 회의 자리였죠. 대한민국 군 사망 사건에서 유전자 재검 결과가 공개되는 일은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형도의 손이 봉투 위에 얹혔습니다. 옆에 앉은 정숙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국과수 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확인 결과 김선우 씨는 김형도 윤정숙 부부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장례 당시 확인된 시신의 DNA는 실종된 병사 박성훈 일병과 일치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살아 돌아온 아이는 진짜였다. 그리고 죽은 자는 다른 아이였다. 뉴스는 그날 저녁 속보 자막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국과수 군 복무 중 사망자 DNA 신원 오류 인정. 김선우 씨 친자 확인. 사망자 실종 병사 박성훈과 일치. 국방부 긴급 감찰 착수. 내부 행정 책임자 대기 발령 조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포털뉴스 상위권은 온통 이 사건으로 채워졌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나라냐? 내 자식이었으면 나는 못 버텼을 거다. 이런 부모님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숨쉬는 거다. 국가는 죽은 자를 더 쉽게 처리했다. 살아 돌아온 자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답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시민소통비서관이 화면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민의 생명과 신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번 사안은 행정의 오류를 넘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적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영상은 24시간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행정착오 대신 신분 세탁 시도, 특수병력 은폐 의혹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지요. 국회 국방위가 소집됐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예고됐습니다. 한편 해남 종갓집입니다. 정숙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새벽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형도는 마을 기자회견장으로 나섰습니다. 한 방송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형도는 고개를 들어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나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거짓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뉴스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로 반복되어 인용되었어요. 국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거짓으로 죽음을 말했던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김형두, 김선우의 아버지. 그날 밤 집안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귤 한 상자와 달걀 몇 판, 손수 쓴 편지 봉투였어요. 마을 사람도 먼 데서 온 이들도 다녀간 흔적만 놓고 갔습니다. 정숙은 관 속에 있던 시신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눈을 마주할 수 있었죠. 박성훈, 내 부모가 널 찾게 해줄게. 우리 아들이 네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젠 우리가 널 보내줄 차례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두 번째 눈이었죠. 첫 번째 눈은 아들이 돌아오던 날에 내렸습니다. 겨울이 저물어가는 2월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득했고 군 인사참모부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김선우 병장의 사망 처리 과정에서 행정 오류와 위기 대응에 미흡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지휘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자입니까? 실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까? 당시 소속 부대의 중대장과 연대장은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외출 처리로 행정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직무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기자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핑 말미 한 기자가 조심스레 목소리를 높였죠. 그럼 이제 김선우 병장은 국가의 어떤 입장으로 정리되는 겁니까? 대령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국가안보기여자입니다. 김 병장은 극비훈련 과정 중 신분 변경 프로그램에 편입되어 특수 임무 수행을 준비했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는 오후부터 쏟아졌습니다. 김선우 병장, 신분 세탁 아닌 극비훈련 투입 인물이라는 속보가 이어졌어요. 국가안보 기여자 지정, 군 내부 시스템 전면 개편이라는 제목도 돌았고요. 문중이사가 군정부사 관할 회의록에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보도까지 방산업체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드러났습니다. 형도는 뉴스 화면을 꺼둔 채 거실에서 손톱을 깎고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벽장 서랍에서 옛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받는 사람에는 박성훈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은 비어 있었지요. 이젠 보낼 수 있겠지. 형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해남 종갓집이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대청에 비스듬히 드리웠고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낯익은 얼굴이 문턱을 넘었어요. 박성훈의 아버지였죠. 검은 점퍼 차림,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봉투 위에는 아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김선우, 어른들 뵈러 왔습니다. 형도는 그를 부축하듯 안으로 들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두 남자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성훈이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우리 애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근데 선우군 가족 덕에 우린 다시 아들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형도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선우도 이름을 못 찾고 떠났습니다. 우린 서로의 자식을 안고 산 겁니다. 정숙은 마루 끝에서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성훈, 우리 아들 선우 지켜줬습니다. 이 은혜 저희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며칠 뒤 박성훈은 대전 국립묘지의 독립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박성훈 병장, 진실로 돌아온 이름, 영광의 자리에 앉기다. 그날 밤 정숙은 선우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조용한 밤바람만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문고리를 한번 잡았다가 이내 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듯 아주 천천히요. 형도는 혼자 중문 밖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목을 스쳤고 그는 낮게 속삭였죠. 이제 됐다, 선우야. 이제는 다시 올 수 있다. 머리 위로 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밤하늘은 여느 때보다 고요했고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대청 끝까지 흘러갔어요. 그 바람이 오래 닫혔던 문틈을 살며시 쓰다듬는 듯했지요. 아침 안개가 채 거두어지기도 전에 해남 읍사무소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벽에 붙은 공고문 하나가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김선우 병장, 군 복무 중 실종 사건 관련자, 국방부 정정기록, 특수 임무 수행 중 피해 입은 요원, 병적부 정정 완료, 주민등록 회복 완료. 글 아래에는 국방부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에이그, 거짓말이야. 말도 많았지. 근데 결국 애가 살아 돌아왔다네. 그 애 진짜 고생했더라고. 신분도 없이 산다니 그게 사람이 사는 거 같디. 몸만 살아온 게 아니야. 부모 체면까지 살려냈어. 그날 오후 선우는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감자 한 봉지를 들고 언덕길을 오르는데 경로당 앞 평상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를 불렀어요. 김선우. 선우는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낮게 말을 이었죠. 네가 네 부모 체면 살렸다. 그건 큰 놈 아니면 못하는 짓이여.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선우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인사 그 이상으로 들렸지요. 동네를 떠돌던 소문이 이제는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해질 무렵 종갓집 마당엔 서늘한 바람이 비쳤습니다. 정숙은 된장 항아리를 닦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마당 끝에 선우가 쭈그리고 앉아 감자를 까고 있었죠. 두 손엔 흙이 잔뜩 묻었고 손등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옅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다가가 그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선우가 놀라 고개를 들자 정숙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손 예전보다 거칠어졌구나. 네. 정숙은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그대로 붙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네. 이제야 진짜 우리 아들 같다.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의 손길이 흙 묻은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오래 쌓인 오해도 분노도 두려움도 그 순간 물처럼 스며 사라지는 듯 했지요. 밤이 되자 형도는 대청마루에 앉아 묵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며 부르네요. 여보. 응. 선우,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뭐라든 이젠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리고 당신 아버지 체면도
이제 회복된 거야. 형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그대로 내려놓았지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사람 노릇 다시 시작해도 되겠지? 그날 밤 선우는 방에 들어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스미는 바람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더는 낯설지 않더군요. 한겨울밤 문을 두드리던 그날, 그는 정말 귀신처럼 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김선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는 노트에 한 줄을 또렷이 남겼습니다. 나는 돌아왔다. 이름과 함께. 그리고 아주 조용히 펜을 덮었습니다. 비 오는 아침이었어요. 대전 현충원 풍경이 잿빛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회색 양복과 검은 정장 차림의 조문객들이 조용히 입구를 지나고 있었죠. 국방부 주관으로 박성훈 병장의 공식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신은 이미 해남 선산에서 이장되어 도착해 있었고 유족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검은 제복을 입고 부모와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정복 어깨엔 작은 금색 휘장 하나가 달려 있었죠. 국가 기여 요원 표식이었어요. 손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영정은 그가 남긴 마지막 사진 속 얼굴을 담고 있었지요. 뺨은 아직 젊어 보였고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정숙은 국화를 놓고 묵례한 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도는 눈을 들지 못한 채 짧게 숨을 들이셨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박성훈의 아버지였어요. 초췌한 눈, 오랜 침묵이 만든 주름이 보였죠. 그는 정숙 부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들은 살았고 내 아들은 이제야 잠들었네. 그 애가 그곳에서 외롭지 않기를 빌어요. 살아 돌아온 건 복이고 제대로 보내는 것도 복이지요. 잠시 뒤 유해함이 묘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악대가 조용히 조국의 산하를 연주했어요. 하늘에선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같은 날 밤이 되었습니다. 해남 종갓집 사랑채 마당이 은은한 등불로 밝혀졌어요. 제기상이 차려졌고 작은 환영 제례가 열리고 있었죠. 김씨, 문중 어른들 중 일부가 자리했습니다. 소문이 많던 그 마을, 비난과 조롱이 퍼졌던 그 동네였죠.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환영이라는 글자가 걸렸습니다. 붉은 천위에 먹으로 쓴 두 글자,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술이 따르고 잔이 돌고 대청에는 작은 풍물 반주가 깔렸습니다. 모두가 제례의 순서를 지켜보는 가운데 문중의 최고령자이자 군장성 출신이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김선우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죠. 우리가 틀렸다. 체면을 앞세워 사람을 못 본 것 부끄러운 일이다. 그대는 이름보다 더 큰 걸 지킨 사람이었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잇따라 선우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끄덕였지요. 정숙은 조용히 서 있다가 선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온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이번엔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이젠 됐다. 이름도 자랑도 다 네 것이다. 선우는 작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정말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밤 작은 환영 제례의 장면이 방송 뉴스 말미에 짧게 소개되었어요. 어떤 댓글은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장면 보고 펑펑 우셨을 듯. 그 순간 이야기의 절반이 끝났고 남은 절반은 새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겨울의 끝자락이었고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을 길목에선 벌써 따뜻한 말이 오가고 있었어요. 선우가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경로당 앞에서 어르신들이 손짓했죠. 선우야, 여기 좀 와보구라. 손 시려운 것 같더만 따신 차 한잔하고 가. 선우는 조심스레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찻잔을 건넨 어르신은 잠시 선우를 말없이 보다가 빙긋이 웃었어요. 네가 살아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 뒤로 버티는 건 더 큰일이지. 요즘 애들 같지 않아. 경로당 안에선 선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렸어요. 몇몇은 그간의 오해를 털듯 멋쩍게 웃었죠. 원래 귀신은 말이 없잖여. 근데 이 녀석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니까. 동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선우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 때
장난감 총을 든 남자아이 셋이 달려와 앞에 섰죠. 군인 아저씨, 나도 아저씨처럼 멋지게 총 쏠 거예요. 아저씨, 나중에 진짜 군대 가면 도와줘요. 선우는 아이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웃었어요. 그 손엔 고된 흔적이 여전했지만 그 웃음은 분명 부드러웠죠. 며칠 뒤 마을 분녀회에서 정숙을 초대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녀회 모임 자리였죠. 오늘은 특별한 표창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식에게도 죽은 자식에게도 기둥이 된 한 어머니에게 드리는 겁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감사장이 정숙의 손에 전해졌고 그 순간 부녀 회원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눈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숙 씨, 우린 그대가 울지도 않고 버틴 걸 봤어요. 그건 참 여자이자 어머니로서 배워야 할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 표정에는 분명 자긍심이 비쳤죠. 그날 저녁 종갓집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정숙은 묵은지를 꺼내 썰며 말했죠. 이 김치 작년 초여름에 담근 건데 살아있으니까 짜도 좋다. 그 말에 식탁에 앉은 세 사람, 형도와 선우와 며느리 모두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조용했고 오래도록 남았죠. 형도는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어쩌면 그 애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몰라. 선우는 그 말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듯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아들의 밥그릇에 찌개를 덮어주었죠. 식탁 위엔 말수가 적었지만 그 정막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표정에 평온이 감돌았고 그날 처음으로 네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긴 고통의 시간 너머로 이제는 온기가 스며드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점점 풀리는 날씨 속에서 국방부의 공문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공문은 단정하고 차가운 문장으로 가득했어요.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귀하는 국가안보 특별기여자로서 향후 자문관 직무 수행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보안교양 및 교육 후 정식 위촉 가능. 형도는 한동안 그 서류를 말없이 읽고만 계셨습니다. 정숙은 식탁 건너편에서 조용히 선우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러나 선우는 한마디만 남겼죠. 안 하겠습니다. 자문관이라도 되면 살아 돌아온 게 보람 있는 거다. 국가에서 그만큼 대우하는 거니 받아들여도. 전 누구의 이름으로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정숙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입고 있던 묵은 종이 상자를 부엌에서 꺼내왔어요. 그 안엔 옛날 국어사전과 공책, 빨간 볼펜 한 자루가 들어있었죠. 네가 어릴 적 써둔 일기장 아직 있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네 말이었어. 그날부터 선우는 공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작은 전기난로 앞에 앉았고 낮에는 부엌 테이블에 기대었죠. 처음엔 하루 한 줄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하루 10줄이 됐습니다. 형도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당 끝 텃밭 옆 작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전선도 새로 깔고 창틀도 갈고 조명도 다셨죠. 며칠 후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글쓰기에는 거기가 좋을 거야. 햇빛도 들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숙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방송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김선우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누구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촬영팀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숙은 작은 테이블에 국화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은 다시 사는 법을 배운 집입니다. 죽음을 보냈다가 다시 사람을 맞이한 집이니까요. 방송 이후 다시 문중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인들로 가득한 방 안에서 장손직계의 이름이 적힌 족보 위에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숙과 형도는 정조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선우는 등 뒤에 서 있었죠. 우리의 체면은 자네가 살렸어. 김선우 다시 장손으로 올리겠어. 그 말과 함께 선우의 이름 앞에 다시 장손이라는 두 글자가 적혔습니다. 선산관리권과 조상재래권 그리고 종중계좌의 관리 인감이 함께 전달됐어요. 체면만 찾던 우리가 틀렸어. 자네는 진짜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들은 형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선우를 바라보던 그는 오래도록 삼킨 한마디를 꺼냈어요. 선우야, 내가 그 이름 다시 부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뒤편에서 듣고 있던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마당에 앉아있던 고양이가 짧게 울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며 묵은 대청 위 먼지를 흩뜨렸어요. 그러나 그 먼지는 오래된 한이 아니라 새로 쌓일 시간이었죠. 매화가 피었습니다. 종갓집 대문 옆 오래된 매화나무 한 줄기에서 연분홍 꽃잎이 톡 하고 터졌어요. 마당에 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논 너머 들판에서는 산들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부엌 미닫이를 열고 쌀을 정성스레 씻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국물을 올렸지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아침을 만드는 손끝은 오늘따라 달랐습니다. 마치 한 해의 문이 새로 열리는 날처럼요. 무겁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은근히 설레었죠. 아침 7시였어요. 정숙은 두 손으로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철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군에 보낸 그날 이후로 이렇게 문을 크게 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젠 좀 바람이 들어와도 되겠지. 대문 밖에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마당을 쓸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외투를 더 여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람 앞에 고요히 서서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소리쳤지요. 형수, 대문 열었네 그려. 이 집에 이제야 숨이 도네. 정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몇 년 만에 입가에 걸린 미소가 조용히 마당을 따스하게 덮었지요. 그날 오전 선우는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책가방 대신 작은 필통을 들고 줄줄이 뒤를 따랐어요. 작은 발소리가 바닥을 톡톡 울렸지요. 오늘은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는 연습을 해보자. 글이 어려워요. 그림 그려도 돼요? 글은 마음을 쓰는 거야. 마음이 그려지면 그것도 글이야.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연필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속에서 선우는 아이들 사이에 둘러앉아 연필을 하나씩 깎았습니다. 나무 향이 은근히 퍼졌지요. 한편 형도는 선산을 돌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엔 공책과 빨간 연필이 꽂혀 있었고요. 손에는 손때 묻은 삽이 들려 있었어요. 발길이 가는 대로 나무들을 살펴보았지요. 이건 진오버들, 저긴 수연소나무. 이 나무들은 우리 집안 사람들 이름이지. 그는 그렇게 하나하나 나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망자를 기리는 이름이라기보다 살아온 시간이 스며든 이름들이었어요. 바람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흩어졌습니다. 그 애가 살아남았으니 이 나무들도 살았겠지. 오후 4시가 되었어요. 정숙은 마당 평상 위에서 유자차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황동 주전자 입에서 김이 포슬포슬 솟았지요. 옆에는 오늘 담근 김치가 작은 종지에 곱게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뜨거운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지요. 문득 대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었지요. 먼저 들어온 건 며느리였어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부스한 머리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선우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엔 형도가 발을 들였지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할 말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야 우리 집이 돌아왔구나. 그 말에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도는 마당 끝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정숙은 다시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지요. 그들 또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당 한켠의 매화 한 송이가 바람에 살짝 흩어졌습니다. 그 잎이 하늘을 타고 열린 대문 밖으로 가만히 흘러갔지요. 집은 그렇게 다시 살아있는 집이 되었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종갓집 뒤뜰 작은 나무 아래서 정숙은 흙 묻은 무릎을 닦고 있었지요. 선우가 심었던 어린 모가나무에 흙을 더 덮어주고 물을 부은 뒤에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요. 아이는 마당을 돌며 공을 굴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살아왔고 살아있어도 잊힌 이름이 다시 불렸네. 바람이 붑니다. 그녀의 앞치마 끝을 흔들고 모가나무 잎사귀들을 살짝 건드리네요. 그 바람 속에서 지나간 수많은 계절이 떠오릅니다. 웃음도, 분노도, 두려움도, 후회도요. 사람은 그 이름 하나로 사는 건지도 모르지. 며칠 뒤
선우는 완성된 원고 뭉치를 아버지께 건넸어요. 표지에는 나는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라는 제목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죠. 형도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 속에는 자신의 이름도 죄책감도 눈물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면에서 쓰여 있었죠. 네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날 세상에 남겨놓았잖아요. 그건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라고 한 거잖아요. 형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어떤 사죄도 필요 없다는 듯한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선우야, 나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날 밤 정숙은 벽장 속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기 때 선우가 신었던 작은 신발이 있었고요. 군대에서 보낸 첫 편지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곱게 써둔 이름 하나가 있었지요. 김선우.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그 이름은 죽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살아 돌아왔네. 그 이름이 너였다는 걸 내가 늦게 알았다. 며칠 후 마을 도서관에서 선우의 책 출간 기념회가 조촐히 열렸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학생들도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도 자리를 채웠죠. 작은 무대 위에 선 선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꺼내 읽었어요. 내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누군가의 이름으로만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내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무대 아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형도도 마을 사람들도 천천히 손을 맞췄지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사랑은 그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숙은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엔 죽은 이름도 살아난다는 걸 배웠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대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집은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그리고 살아있을 겁니다. 이름이 있는 한요.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이지요.